혼인. 일. 객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 심리적, 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 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 보존의 중요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하는데 형태는 각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민족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혼인제도의 역사적 형태를 누구의 의사가 혼인 성립의 요소가 되느냐에 따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남자의 의사만으로 성립되는 혼인으로 약탈혼을 들 수 있다. 약탈혼은 한 종족이 부군의 타 종족과 싸워 남자를 참살하고 여자를 약탈하여 처로 삼음으로 여자나 그 부모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발해의 약탈혼이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단지 혼인 과정에서 여자를 훔쳐가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엄격히 약탈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에는 처첩의 약탈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과부 약탈의 습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발해의 혼속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관여제가 금지 제도 등에서 연유한 것이다. 2. 여자의 부형의 의사와 남자 또는 그의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낙혼인 북권혼을 들 수 있다. 노약혼, 매매혼과 같은 유상혼과 증여혼 등이 포함된다. 동옥저에서 매매혼이 혼속이 엿보이며 유상혼과 유사한 혼속으로 예부혼과 예서혼 및 솔서혼 등을 들 수 있다. 예부혼 제도는 빈민계급에서 행하여져 동옥저에서 연혼한 듯하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예서혼 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부혼과 같이 존재하였다. 주로 상류계급에서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본래 예서혼은 봉사혼이 유풍이며 예부혼은 매매혼이 유풍이다. 그러나 고려의 대원공여정책과 조선의 왕과 간 댁에 따른 처녀금원의 부산물인 듯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만 행하여졌다. 대릴서의 제도는 고구려 때 발견할 수 있으며 17세기경까지 보편적인 혼인 형태였다. 솔서혼은 고대의 목권 확립에 연유한 것이며 빈곤한 자가 재물 대신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권시대로 추이되는 고구려에 솔서혼이 있었던 것은 목권시대의 한 유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북권시대가 정착된 후 일종의 봉사혼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솔서혼에는 가난한 남편이 여가에서 평생 노역에 종사하는 채노적인 경우와 어느 기간만 이주하는 서류 귀가혼이 형태가 있었다. 한국의 솔서혼속은 일부 무산계급에서는 채노적 성질을 띤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서류 귀가혼이었으며 이 혼속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한국 고유의 혼인 습속이었다. 이 제도는 중국의 영향으로 1435년에 채택된 진영제도와 절충되어 처가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다음 날이나 3일째에 신부를 부가로 데려오는 반진영제로 변하였다. 3. 당사자의 혼인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쌍방행위적 혼인이며 공락혼이라고도 한다.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을 체결하는 현대 문명 국가의 혼인 방식이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의 귀속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보다 주혼자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였다. 이 관습은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초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 후 1917년 4월 조선 고등법원의 판결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주혼자의 의사를 동렬해 놓았으며 1923년 7월 신고혼주의의 제용으로 당사자 본인이 자기 의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호주나 부모는 동의권자의 지위로 물러섰다. 그러나 혼인동의는 혼인 당사자의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얻어야 하였으며 이것은 민법 성립 시까지 계속 법으로서 효력이 있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과거에는 자녀가 농지를 가진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처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어려서 혼인하였으므로 부모의 혼인 동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생계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연령도 상당히 많게 되므로 부모도 옛날처럼 자녀의 혼인을 좌우할 수 없고 도리어 자녀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유럽의 개인주의 사상은 혼인 개념의 혁명을 가져왔다. 그래서 혼인은 가본위에서 당사자본위로 바뀌었다. 이 민법상 종래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약혼 제도를 성문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즉, 약혼 해제 사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과실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가족이 혼인하려면 연령에 제한 없이 호주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1977년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만이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았다. 구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처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민법은 새로 입법 혼인 제도를 인정하여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경우 그 부부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호적에 들어가도록 되었다. 그 결과 남계 혈통주의가 완화되는 동시에 여자도 친가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은 또 처의 무능력과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 사용, 수익권을 폐지하고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특유 재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명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1977년에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남녀 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과 남자 위주의 근친혼 금지 규정을 두었다. 1. 실질적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혼인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지선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4.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사람이 혼인하려면 혼인신고서에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팔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들은 혼인하지 못한다. 5.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중혼이 되는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실종 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의 중혼이 생긴다. 6. 재혼의 경우 남자는 제한이 없으나 여자는 전혼 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재혼금지 기간이라 한다. 이 제도는 재혼 후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인지 후 남편의 자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다. 따라서 전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 여자가 전 남편의 자녀를 해산한 때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혼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역, 전혼의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 니은, 아기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디귿,
전 남편이 생식불능인 경우, 리을, 이혼 후 전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묨,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이어서 이혼이 허용된 경우, 비읍, 여자가 포태에 징조가 없음이 의사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된 경우 등에도 6개월 이내에 재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다. 신고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혼인의 성립을 공시하기 위함이다. 3. 무효와 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 판례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반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도 혼인은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구표는 없고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 4. 혼인의 효력. 민법상의 혼인의 효력을 살펴본다. 1. 부부가 되면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남편은 처의 부모와 처는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과의 사이에 인척이 되었다. 2. 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남편이 호주의 직계 비속 장남자가 아닌 때에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 이것을 법정 분가라 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때에 입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3. 한국은 예로부터 외국과 달라 부부는 각각 부계혈족의 성을 따라왔다. 민법은 부부의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본래의 성을 가진다. 4.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지며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부부의 동거 장소가 원칙적으로 남편의 주소나 거소이었다. 5.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곧 경제적, 정신적으로 협조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하여야 한다. 6.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이 된다. 7.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사법상 성년자로 본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성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8. 부부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9.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이 대리권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부부는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10. 부부가 혼인 전에
자기들의 재산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 계약을 하였으면 그에 따르며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다법정재산제 830에서 833조 11. 부부가 낳은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5. 혼인의 해소. 혼인은 부부 일방의 사망과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당연히 혼인은 해소되고 생존 배우자는 독신자가 되며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도 없어진다.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인척관계는 이혼의 경우와 달리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한하여 소멸한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는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한하여 종료하는 데 반하여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인류학상. 어느 사회에서나 남녀의 단순한 성적 결합과 혼인은 구별되며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기관, 교회 등에 등록함으로써 혼인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정식 부부로서 공인받게 된다. 문자가 없었던 미개 사회에서도 신랑이 신부의 값을 치르는 등 결혼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은 결혼함으로써 새 가족을 형성하고 자손을 남기게 되므로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결혼 과정. 결혼 과정을 살펴본다. 1. 결혼 전의 성관계. 아이들이 어른들의 생활을 일찍하는 개방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성에 흥미를 가지는 시기가 빠르다. 멜라네시아의 트로브리안드 섬에서는 실제 성생활이 남자 10에서 12세, 여자 6에서 8세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혼전 교섭이 자유로운 사회의 처녀들은 그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임신이 신부로서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는 애인이 많을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데 반해 여자는 결혼 상대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양친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어느 쪽이든 혼전의 성관계는 배우자 선택의 시험적인 단계라 생각되며 그것이 결혼으로 발전하는 일이 많다. 2. 구애 방법. 예의를 무시해도 좋은 축제 등이 남녀 교제를 촉진시키는 일이 있다. 고대 일본에서는 보름밤 축제 때 남녀가 자유로이 성교섭을 가질 수 있는 풍습이 있었고 미크로네시아의 트럭섬에서는 남자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처녀의 집에 가서 그것을 벽에 찔러 넣는다. 처녀는 막대기의 조각을 만져보고 누구인지를 알아 마음에 드는 상대이면 살며시 집을 나온다. 안데스의 인디오들은 남녀가 싸우듯이 상대방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깨물거나 하는데 이 사랑 싸움의 기간은 1에서 3개월이나 계속된다고 하며 그 후에 청혼하게 된다. 트로브리안드 섬에서는 어린아이 때의 철없는 성이 장난이 차차 성장하여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마을에 몇 개의 젊은이 숙소가 있고 그곳에서 나이찬 몇 쌍의 남녀들이 밤을 지낸다. 그들은 상대편이 정해져 있고 남의 정사를 엿보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3. 혼인의 성립.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한 쌍의 부부는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의 가족이나 친척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결혼의 절차로 남녀 간의 재물을 교환한다. 성장한 여성은 그 가족의 훌륭한 노동력이므로 신부를 대가 없이 데려올 수 없다. 동아프리카의 소를 사육하는 누엘족은 현재는 소가 부족하여 대폭 감소되었으나 전에는 신부 1인당 소 40마리로 정해져 있었다.
서아프리카의 다호메족은 결혼식이 이튿날 아침에 신부가 처녀가 아님이 판명되면 신부의 가족은 신부대가의 일부를 반환하는 풍습이 있다. 신부대가를 치르는 대신 신랑이 일정 기간 신부 집에 살면서 일을 해주는 경우를 노여혼 또는 봉사혼이라 한다. 반대로 신부 측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풍습은 유럽에서 널리 볼 수 있는데 인도의 상층 계급에서 특히 심하다. 4. 결혼식. 결혼식은 종교적, 의례적인 색채를 띠는 행사와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피로연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세계적 종교에 의하여 거행되는 것에서부터 신랑이 신부에게 허리띠 하나를 주는 간단한 의식까지 포함된다. 대체로 북의 사회에서는 결혼식도 비교적 정성을 들여 거행하는 데 반하여 무계 사회에서 결혼식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신랑은 아기의 출생에 참여하는 역할밖에 없으므로 부부관계도 매우 불안정하고 이혼도 쉽다. 신부의 처녀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결혼식 때 금검사를 하는 풍습도 있다. 5. 약탈혼, 도피혼. 신부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비상수단으로 행하는 약탈혼이 있다. 이는 신랑 측 젊은이들이나 신부 측 처녀들 간이 의례적인 행사이거나 신부가 수치심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저항인 경우도 있다.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족은 신부가 상대방이 마음에 든 경우에도 신랑이 강제로 데려가려 할 때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한다고 한다. 도피혼은 결혼이 주위의 찬동을 얻지 못하거나 사회 규칙에 반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이러한 결혼은 나중에 정식 절차를 밟아 정당한 혼인으로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다. 조선시대의 과부를 야밤에 자루에 넣어 먼 곳에 가 사는 것을 묵인하는 풍습도 약탈혼, 도피혼이 일종이다. 6. 혼인 후의 정조 의무. 결혼 전에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던 사람도 혼인하면 부부간의 정조가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경우에도 남자에 대하여 관대한 것이 일반적이다. 손님의 접대 또는 우정을 깊게 하기 위해 대처나 자의 교환을 행하는 일이 있다. 에스키모족은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 자기의 철을 친구나 이웃 남자에게 빌려준다. 또한 멀리서 온 손님의 잠자리에 주인의 철을 들게 하는 것이 최대의 환대이다. 철을 교환한 남자들은 평생 형제처럼 지낸다. 2. 혼인의 형태. 혼인의 형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부일처혼. 문명사회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일남일녀의 혼인이다. 한 쌍의 남녀와 그 아이들은 인간사회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핵가족을 형성한다. 2. 일부다처혼. 1인의 남편이 여러 명의 처를 거느리는 혼인이다. 남녀의 출생률은 거의 비슷하므로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나 큰 전쟁으로 남녀 수에 큰 차이가 생길 때에만 가능하다. 보통의 상태에서는 연장자나 부유한 사람만이 많은 처를 맞을 수 있을 뿐이다. 이 혼인 형태는 남성의 성적 욕구보다는 노동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적 요인이 크다. 제2, 제3의 처들도 정식 혼인에 의한 처이며 단순한 애인과는 구별된다. 복수의 별도의 집에서 각자의 아이들과 살며 제1의 처는 제2, 제3의 처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등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 3. 일처다부혼. 이 형태는 매우 드물다. 과거의 남인도의 도다족은 딸을 낳으면 죽였으므로 여자가 적어 1인의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렸다. 남편들은 형제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자가 어느 남자와 결혼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편의 동생을 포함한 모든 동생들의 처가 되었다. 4. 다부다처혼. 이 결혼 형태도 매우 드문데 19세기에 영국 정부가 야사례를 금지하자 도다족은 형제가 1인의 처를 공유하던 풍습을 수인의 처를 공유하도록 변경시켰다. 그러나 가족 형태를 수반하는 참다운 군혼은 예외적인 것이었고 군혼이라고 보고된 시베리아의 추크치족이나 호주의 데리족 등의 경우도
개인적 부부관계가 어느 특정 집단 전체에 확대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5. 혼인 후의 거주에 의한 분류.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기역, 남가 거주혼 니은, 처가 거주혼 디귿, 선택 거주혼 리을, 독립 거주혼 미음, 위수가 거주혼 비읍, 양가 거주혼 시옷, 방문혼 방문혼. 밤에만 남편이 저를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배우관계. 혼인의 배우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1. 근친상간의 금기. 어느 사회나 가족 내의 혼인을 인정하는 예는 없다. 고대 이집트 제국이나 하와이 왕족 및 신라 왕족 간의 형제자매 혼인이 행하여진 것은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려는 특수한 예외였고 일반 민중의 풍습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근친 간의 결혼, 성교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근친상간의 금기는 실제의 피해 농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같은 사촌이라도 평행사촌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같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차 사촌은 바람직한 배우자로 여기는 예가 많다. 2. 교차 사촌 간의 혼인. 교차 사촌과의 혼인을 바람직한 우선 혼인으로 치고 그들이 혼인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는 상당히 많다. 교차 사촌에는 남자 아버지의 자매의 딸과 어머니 형제 자매의 딸이 있다. 그 어느 쪽도 우선적 배우자가 되는 경우는 대칭적 또는 양면적 교차 사촌혼이고 그중 한쪽과의 혼인은 바람직하나 다른 한쪽은 금지 또는 불찬성되는 경우는 비대칭 또는 일면적 교차혼이다. 일면적 교차혼 중에는 외종 사촌 누이와의 혼인을 우선 혼인으로 하는 예가 고종 사촌 누이보다 훨씬 많다. 3. 교환혼. 한 쌍의 형제자매와 또 한 쌍의 형제자매가 혼인하는 일도 흔하다. 이것은 신부대가 및 기타의 귀찮은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재산의 분할을 방지하는 등 실제상의 이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레비레이트혼과 소로레이트혼. 넓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레비레이트혼은 남편을 잃은 여자가 남편의 동생, 조카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소로레이트혼은 반대로 남자가 자기 동생 또는 조카를 제2, 제3의 처로 삼는 경우이다. 4. 혼인의 역사.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혼인은 일부의 처제이고 신분, 재산도 가부장제적 형태이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믿었다. 1861년 스위스의 제2 바흐호펜이 목권론에서 원시 시대에는 난교적 성관계와 목권제가 행하여졌다고 기술한 것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혼인 가족이라는 진화의 도식을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의 LH 모건의 저서 고대 사회는 난교에서 집단혼에서 대우혼에서 일부의 처제의 역사적 발전 도식을 밝혀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핀란드의 F. 웨스터마크, 호주의 W. 슈미트, 영국의 B. 말리노프스키 등이 원시시대에도 일부의 처제가 보편적이었다고 주장한 뒤로 오늘날에는 원시시대의 난교제나 집단혼을 부정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다만 부부만이 성을 독점하지 않고 성이 공동체 성원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이를 모건은 푸나라혼이라 하여 집단혼이 일형식이라 보았으나 실제로는 성이 공유였다. 형제형 1처 다부제나 자매형 1부다 처제의 복혼 형태와 그 수반 현상인 레비레이트혼이나 소로레이트혼이라는 선호적 재혼 형식도 이성적 공유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성적 공유 형태는 궁극적으로는 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 성원의 고유한 권리이며 비록 부부라도 공유자들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같은 부족의 남자에 대처하는 관습도 쉽게 성립할 수 있었다. 원시시대의 혼인에는 혼인이 사회의 독자적 구성 단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본질적 특성도 있는데 이는 특히 시족 사회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부부는 외혼제의 규제에 의해서 별개의 씨족에 속하고 아이들도 그 일방의 씨족에 귀속되었다.
원시시대의 초기부터 후기까지에는 거주 규제에 따라 혼인 형태가 남가 거주제, 처가 거주제 등 여러 가지로 변천하였다. 그것은 친족을 지역으로 직결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원시열연 공동체의 형태를 규정하는 유력한 요인도 되었다. 우선 원시인이 방랑하면서 사냥, 식물 채집에 종사하던 초기에는 같은 무리 내에서 혼인하였으므로 혼사가 어디냐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친족을 부계와 모계로 구별할 필요도 없었고 근친간 금기의 범위도 부계, 모계의 쌍계제였다. 그러나 근친간 금기의 법의 확대로 내부에서의 구혼이 어려워지고 다른 무리와의 우호 강화를 꾀하기 시작하면서 차차 위혼 형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가 거주제였던 것이 농경이 시작된 뒤부터는 다른 거주 규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농경은 종래의 식물 채집과 같이 여자들의 노동이었다. 그것은 풍부한 식량을 부당히 공급하는 일이었으므로 남자들의 불안정한 수렵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대릴사위를 유리하게 생각하였으나 남자는 새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대릴사위가 되기를 꺼렸으므로 방혼이 생겼다. 아이는 모의 집단에 속하였고 남편 또는 아버지는 단지 밤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여자 노동의 우위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자 처가 거주혼이 관습이 생겨 목권제가 최성기를 맞았다. 농경의 중요성이 결정적이 되자 남자도 수렵보다 농경에 종사하게 되었고 괭이, 쟁기 등을 쓰던 농경이 소나 말 등의 가축을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자 체력이 강한 남자의 노동이 여자의 노동보다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남가 거주혼과 함께 부계제가 채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과도적 현상으로서 몇몇 민족에서는 성년 남자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며 철을 맞는 외가 거주혼이 다음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졌다. 모계제하에서 부자는 다른 씨족이므로 상속에서 제외되며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자매의 아들에 상속되었다. 재산을 친자에게 주려면 아들이 성년에 달하여도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생질과 혼인을 시키는 교차 사촌혼이 행하여졌다. 이는 외가거주제에 위반되는 일이나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 형제의 정규 상속인이고 외삼촌이 그의 조부의 상속인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부계적 상속이다. 이것이 관습화하면 남가 거주제, 부계 상속제가 동시에 관습적 질서가 되어 목권제는 끝나고 북권제가 탄생한다. 더구나 무계적 세족 상속제 대신 사적 세습 재산 제도가 확립되어 가부장제 가족이 사회의 기초적 단위로서 등장한다. 목권제가 북권제로 바뀌기까지는 민족에 따라 여러 관습의 경과가 있었다. 일정 기간 남편이 처가에서 동거한 후 처자를 데리고 자기 씨족으로 돌아오는 처가, 남가 거주혼, 남편이 처가에 살며 일하는 노약혼, 신랑이 신부 측에 일정한 재물을 지급하는 일 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문명사회 가부장제는 위의 과정을 거쳐 성립하였고 당초에는 남편이 절대적으로 처를 지배하였다. 부유한 남자는 여러 처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고 처는 남편의 노예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었다. 그 때문에 부유층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주어 보냄으로써 정처로서의 지위와 아들의 적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애썼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일부의 처제 개원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학대를 제한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였고 항상 첩이나 명제도가 병존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남녀평등 사상이 대두하고 현대의 문명 국가에서는 남녀평등의 일부의 처제가 확립되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